안녕하세요. 이제 제13장 마지막 챕터인 교육과정 이해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다. 교육과정 연구에 양대 날개가 있다. 두 개의 날개로 난다. 했죠? 하나가 뭘까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이해 패러다임이고 하나는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입니다. 개발 패러다임은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럼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뭘 만든다는 걸까요? 교육과정 총론을 만들고 교과 교육과정을 만들어요. 이 교과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강론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과정을 만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드나요? 중요한 교재인 교과서를 만듭니다. 교사도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전달하고 학생들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교과서 개발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총론, 강론, 즉 교과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전략에 대한 전략과 이론, 실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더 나은 교육과정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관점을 이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해 패러다임은 주로 젠더, 다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패러다임은 사실 미국 교육과정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등장한 것은 크게 봐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종차별 철폐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민권운동, Civil Rights Movement라고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잘 배운 것입니다. 이때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냥 기술공학적으로 개발만 했던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실천은 개발 패러다임의 하나다. 물론 개발 패러다임도 중요하지만 개발 패러다임만 해왔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또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을 재개념화하는 운동이 시작돼요. 그것을 교육과정 재개념화라고 합니다. 교육과정 재개념화는 바로 제12장에서 우리가 다루었고 심지어는 제12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 재개념화는 이해 패러다임을 이끌어간 하나의 그 관점의 전환으로서 교육과정을 개발의 텍스트가 아니고 해석과 이해의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이론이 여기에 이제 가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학부 수준의 교과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이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3개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젠더, 다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다양한 이론을 이 3가지 관점에서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로서 1번 407페이지 젠더로서의 교육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젠더 텍스트일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성별, 여러분이 이제 여권에 나와 있는 성별과 또 그 젠더에 대해서 여권은 이제 성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학적인 개념으로서 젠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별은 생물학적인 것이죠. 간단히 생물학적 차이로 성을 구별할 수 있고, 남성, 여성. 물론 젠더도 남성, 여성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문화적으로 결정된 것. 그러니까 여성 그러면 여성의 정체성, 또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지위, 위치, 이러한 문화적인 것이 젠더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젠더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교양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생물학적 구분이 아닌 것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니까. 특히 이제 사회에서 여성은 이래야 된다, 남성은 이래야 된다, 그런 역할 기대가 있죠. 그러한 기대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성에 대한 역할 기대와 남성에 대한 역할 기대가 똑같아야만 양성이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기대가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한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이래야 된다, 여성성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그 인식이 편견과 관습에 기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찰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젠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젠더 텍스트로서의 교육 과정은 이것이 그 누구의 목소리인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성차별과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누구의 목소리인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하고, 특히 역사적으로 여성이 배제된 경험을 살펴보고 교육에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젠더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오늘날 여성이 도대체 뭘 억압받는다고 하지? 여성이 뭘 불리하다고 하지? 하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배제된 경험이 줄어들고 성평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러한 의심이 자꾸 드는 것, 그러니까 왜 불평등하다고 하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제 페미니즘과 같은 그러한 사상이 교육에 반영되어서 성평등, 양성평등 교육을 해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또 한국에서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리고 사실은 미시적으로 최근까지 해도 그 젠더에 대한 그 소외, 배제, 억압,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젠더에 대해서 연구할 때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봉건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차별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산업화 시기만 해도 상당히 그 가부장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문화가 가족에서, 일상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면서 여성주의 페다고지가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교과서를 보면 전문직은 남성이고, 그러니까 의사는 남성이고, 여자는 간호사고, 또 아빠는 이제
출근하고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아이를 손잡고 있고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교과서에서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진로 기대에 있어서도 사실상 남성에게 더 많은 진로, 여성에게 더 많은 진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이 아예 그 여성적이라고 알려진 직업이나 진로에 남성이 갈 수 있는 길을 또 남성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진로와 그 직업에 여성이 갈 수 있는 길 자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로 기대에 있어서 성역화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학교 급훈이나 교훈 등이 아주 성차별적인 것이 명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학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젠더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바로 이러한 숨겨진 차별을 발견하고 교육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또는 젠더 감수성 교육을 하는데 동시에 연령에 대한 차별, 장애에 대한 차별, 지역에 대한 차별, 학력에 대한 차별,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이러한 것들이 다 젠더 차별은 아니지만 이러한 차별이 서로 다 기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별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중요하고 다양성과 포용적 교육 과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젠더 관점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젠더를 넘어서는 다양성과 포용적 교육 과정과 연계될 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다문화 텍스트로서의 교육 과정입니다. 최근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가 한국에서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다.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되었다.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현실을 이해하기가 좋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교사가 돼서 학교에 나가면 여러분이 학교를 다녔을 때와 상당히 달라요. 학생 인구 구성이.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종적 다문화이고요. 또 문화적 다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인종이 같아도 또 다문화적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다문화 그러면 주로 인종적 다문화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인종에 대한 편향이나 또 이제 그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한 인종이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또 소수자 이때 소수자는 그 수가 적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수가 대부분 적은 경우가 소수자지만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고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회에서 약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민주시민 교육에 통합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 학자, 특히 외국 학자에 대해서 뭐 꼭 알아야 된다. 가급적이면 이제 줄이려고 해요. 너무나 이제 그 학자들의 이름을 암기식으로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다 줄이고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학자에 대해서 연구자에 대해서만 강조하는데 그 사례가 바로 제임스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다문화 교육의 대표 학자인데 특히 미국에서 다문화주의 하는 교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다수가 흑인이에요. 그래서 그 흑, 백 이런 것이 컬러이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는데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포장한다. 블랙이 색깔인 것처럼 화이트도 색깔이다. 그래서 블랙, 화이트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만큼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 인종주의가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고 또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이나 자존감, 삶의 의미 추구 방식에 있어서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잡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억압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인종 간의 교육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고 상호 간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다문화주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정의 교육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사회정의 교육, 다문화 교육이 통합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뱅크스가 정리한 다문화 교육의 영역인데 오늘날 이 다문화 교육의 영역 이것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 이론이 정립되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통합은 뭘까요? 교사들이 교과에서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나요? 개념, 원리, 이론 이런 걸 가르치죠. 그때 다양한 문화와 인종, 집단의 사례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백인의 역사, 백인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통합. 그리고 수업 자체가 평등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사실상 뭐 미국과 같은 경우 1960년대는 흑인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은 따로 있을 정도죠. 그래서 식당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흑인은 뒤에 가서 타야 되고 히스패닉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평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도 평등해야 되고 다문화 학생들,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을 존중해가면서 수업 자체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 구성의 과정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야 이게 맞다, 또 이 지식이 그 진리다, 또 이런 판단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이런 규범을 다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력을 갖게 되죠. 그것이 지식 구성의 과정인데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은연중에 인종주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교과서 속의 지식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숨어있는 거죠. 숨어있는 그 인종적 편견이나 준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편견 감소는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에 여기죠. 인종적 태도를 아예 그냥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해도 결국 학생들 스스로 힘을 갖고 특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 물론 그 동아시아 학계, 그러니까 중국계, 한국계, 일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문화적 다양성을 알고 인종주의에 주눅들지 않고 결국은 주체성을 지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지만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임파워먼트라고 볼 수. 자, 그러면 다문화주의와 연관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무엇이 배제되고 무엇이 승인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주의가 이제 인종차별 철폐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건데, 미국에서는 특히, 백인들이 넘어오면서 전염병 같은 것으로 그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당시에 불렀던
그러한 그 종족 집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이 전염병이나 사륙 이런 것으로 역사가 거의 지워졌습니다. 백인 중심의 역사 서술이었고, 그러나 요즘에 그런 역사들이 거의 다 복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지배적인 문화와 배제되는 문화에 대해서 성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파워먼트는 바로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인데 그 다문화주의에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특히 그 배제된 역사, 특히 이제 처음에 오늘날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흑인이 노예로 오게 된 것, 그리고 그 노예로 오는 과정에서 그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아예 그냥 그 백인 인간이고 백인이 아닌, 그러니까 이 백인들은 본인들이 유럽에서만 동네에서만 살 때는 그 백인인지 몰랐고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고, 또 흑인들도 우리가 흑인인지 몰랐는데 백인, 흑인 이러한 것들이 구분되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들은 노예로 갔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권리가. 그것을 영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장에서 공부도 했고 우리가 시험도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즈너 영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아이즈너는 예술교육을 영교육과정으로 보았죠. 물론 이제 영교육과정의 정의를 넓게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 인종차별주의에 의해서 지워진 역사가 영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 가문 교육,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 비판적 인종 이론. 이게 좀 어려워요. 420페이지.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다문화주의 이론에서는 문화 가문 이론,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 비판적 인종 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학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인지만 일단 알고 다음에 더 심화할 기회가 있을 때 더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문화 감흥에서 감흥이 뭐지? 이게 그 420페이지 중간에 responsive하다. 그러니까 문화의 그 교사가 책임지고 좀 맞춰준다. 이 책임의 responsibility는 아닙니다만 그런 그게 이제 감흥인데 감흥이 번역어인데 responsive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번역어다라는 것을 알면 개념이 훨씬 쉽게 잡힙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미국에서 특히 그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반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이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업과 이 학생들의 문화 배경과 연계를 시켜주면서 소수 집단의 역사, 경험 이러한 것들을 교육과정에 연계하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수업이 포용적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연구 기반으로 해봤더니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는 다문화적 요소를 수업과 연계했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더라.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문화 가문 교육이다.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도 비슷해요. 이론적으로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교사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의식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에 한국에 다문화 학생으로 온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그 다문화 학생들이 삶에서 겪는 구체적인 경험과 학교에서 알게 되는
추상적인 개념, 이론을 연계시키니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인파워먼트가 늘더라 하는 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입니다. 421페이지 맨 위에 둘째, 이 부분을 읽고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비판적 인종이론은 그 CRT라고 부르는 건데 유명한 거예요.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건 왜 나왔냐가 중요해요. 왜 나왔냐면 미국에서 당신 인종주의자인가요? 인종주의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판이에요. 레이시스트. 그런데 삶에서, 문화에서는 인종주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전문직, 사회적 지위, 즉 법과 제도에서는 유색인종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등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불평등한 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레이스 theory, 즉 인종이론이 계속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법과 제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인종주의가 어떤 마음의 습관이나 사회 구조에 깊이 자리 잡았다. 이것을 조금 유식하고 어려운 말로 제도화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화된 차별을 극복하자. 그러면 이러한 인종주의는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인종주의가 아니라 인종이론이 아주 적극적이죠. 그래서 비판적 인종이론은 상당히 적극적인 인종차별 폐지 관점이 이제 미국의 법이나 제도, 사회적 지위 이런 것에 대한 비판에 활용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교육도 당연히 법과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판적 인종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주 배경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이 직접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은 특히 제13장 교육과정 이해 패러다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문화 교육은 피부색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용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하고 학교의 과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이제 뭐 계층이라든지 뭐 빈곤이라든지 또 뭐 조손 가정이라든지 뭐 그러한 것 때문에 차별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학교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23페이지 3번 포스트 모던 텍스트로서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도 좀 배웠겠지만 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많이 배웠지만 잘 손에 잡히지 않기도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근대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이성의 실현, 발전,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해방시키고 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열 것이다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참혹성, 그리고 나치와 같은 인종 청소, 또 그 일본 제국주의와 같이 그 인간성의 말살,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이 수탈과 착취,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적인 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해체하고, 그러나 해체만 할 수는 없죠. 또 다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재구성, 해체와 재구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학에서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결국 학생들을 사회화하고 규범을 익히게 하고 또 그러려면 학생들을 통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약간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가장 영향을 주었고 철학적인 성찰을 모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육학에도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로 학생들을 교화한다거나 또는 이제 거대 담론이라는 것이 주로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물론 유토피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상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향점이 생기니까. 그러나 그러한 지향점을 바탕으로 나아갔을 때 전체주의라든지 군국주의라든지 이러한 것이, 인간성의 상실, 이러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대 담론의 해체, 미시적인 차이와 다양성의 강조가 교육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이제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의 중립성,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의 역사 중심으로 네이티브 인디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노예로 온 흑인들에 대한 역사를 지워버렸죠. 미국에서 상징적으로 버락 오바마가 그 대통령이 되면서 상당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극복이 되었죠. 상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식이 중립적인가, 또 정답은 하나인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학에서는 블룸 중심의 행동주의 관점, 그러니까 인간의 교육 목표를 수량화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그래서 실존주의, 인간주의, 이러한 사조가 나타났는데, 그러한 것은 포스트 모던 비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불확실성, 복잡성, 불확정성, 혼돈, 이러한 것들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취부되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유동성을 지닌 시스템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시스템보다 더 학생들에게 포용적일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열린 체제가 더 창조를 위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은 이러한 열린 체제로 나아가고 있죠. 전수에서 변형으로. 교육은 원래 전수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미숙한 학생들을 성숙한 사회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전수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을 전수하는 일 전체로 본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학생들은 그냥 전달 받아야 되는 일방성이 강조가 되니까 학생들이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로 규정되거나 가정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이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변형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은 문학에서 저자에서 독자로 가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에서는 이 저자에서 독자로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에서는 전수에서 변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푸코가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세계 지성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 지성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푸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지식을 다루죠. 그런데 이 지식이 권력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 권력은 거대한 정치 권력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스스로 규율하게 만들고 순응하게 만들고 통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로서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벌써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비정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지,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가면 유색인종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인종적으로 그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되고, 또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또 그럴 수가 있고, 과거에는 특히 여성이 비정상에 속했던 것이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엄청난 정치 권력의 군사나 또 경찰에 의한 정치 권력이 아니라 뭐 유교라든지 또 어떤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이러한 지식과 미시적 권력에 의해서 스스로 규율하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교육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교과서와 수업, 학교를 분석하는데 푸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은 다중의 관점을,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교과서에 대한 열린 해석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주어진 것을 배우되 동시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최근 포스트 모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발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해 패러다임을 알아보았고 그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 교재를 고민하다가 젠더, 다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교육과정 이해 패러다임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자,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것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비판적 이해를 통해서 해체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것, 어떤 것이 상식적으로 강자의 지배인데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한번 경청해 보고 사회 규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보고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성찰해 보고 이런 것이 비판적 이해인데 왜 하나요? 결국은 더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개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개발과 이해의 선순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이 비판적 이해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 그것이 교사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페미니즘이나 이런 젠더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유불리함을 조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모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남녀 모두가. 그것을 꼭 교재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이 중요하다. 사회 정서 학습과 같이. 그 다음에 교과서관도 텍스트인데 열린 텍스트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성찰 능력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교육에서 사실상 비판적 사고력과 성찰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